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진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앞에는 지금 케어유 뉴스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모아주신 시니어 관련 뉴스들이 쫙 놓여 있는데요. 네, 오늘도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냥 헤드라인만 훑는 게 아니라 이 기사들을 하나로 쫙 엮어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지, 오늘날 시니어의 삶을 둘러싼 기회와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통계가 하나 눈에 띄는데 시니어 세대의 평균 순자산이 약 7억 3천만 원. 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죠. 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다음이에요. 이 자산의 86% 가까이가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류상 자산은 7억이 넘는 게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오늘날 시니어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딜레마죠. 이른바 자산은 많지만 현금은 없는 상황. 아, asset rich, cash poor. 네, 바로 그겁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집 한 채에 전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작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갑자기 아파서 목돈이 들어갈 때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와, 자산 구조의 불균형이 역설적으로 노후의 안정을 위협하는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당장 병원비 몇백만 원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만들죠. 그렇겠네요. 더 무서운 건 이 문제가 지금의 시니어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함께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의 4050 세대도 거의 비슷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바로 다음 세대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요? 이건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4050 세대의 90% 이상이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작 준비가 됐다고 답한 사람은 37%뿐이에요. 그럼 뭘로 준비하고 있나요? 그걸 물었더니 약 70%가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2%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 소득 대체율 22%라는 게 청취자분들이 바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은퇴 전에 월급을 300만 원 받던 사람이었다면 연금으로는 매달 66만 원 정도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66만 원이요? 와, 이걸로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겠네요. 결국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진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모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도 결국은 또 부동산이라는 거군요. 네, 더 유동적인 금융자산을 확보하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카드를 만지고 있나요? 보니까 국민연금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나요? 네, 올해부터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서 연금 수령액이 조금 오르고요. 아, 2.1%요? 네, 그리고 7월부터는 보험료 상한액도 올려서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최소한의 조치라고 봐야 해요. 당장의 현금 부족 문제나 근본적으로 낮은 소득 대체율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죠. 게다가 변수가 또 있잖아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자체요. 아, 맞습니다.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확 오르면서 석 달 만에 주식 평가액이 70조 원이나 늘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노후가 사실상 특정 산업, 특정 기업 몇 곳의 실적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불안하죠. 네, 그렇죠.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이런 고령화 문제는 국경도 없어요. 재외국민 사회는 한국보다 3년이나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3년이나 더 빠르게요? 네, 과거의 생계형 이민과 요즘의 은퇴 이민이 맞물리면서 훨씬 더 압축적인 고령화를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선을 금융에서 과학과 헬스케어로 돌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곳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낙관과 진보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아, 치매 치료제 이야기 하시려는군요. 맞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인 치매와의 싸움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램터네툭이라는 신약이 곧 3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간편한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피하 주사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몇 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주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국내 기업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아리바이오나 오스코텍 같은 회사들이 조단위 기술 이전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성공만 하면 연간 1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니까요. 130조요? 네. 실패 확률이 99%가 넘지만 빅파마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죠. 특히 어려운 점이 우리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약물 개발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혈뇌장벽? 그게 뭔가요? 뇌의 VIP 전용 클럽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클럽 가드요? 네, 이 가드가 엄청 깐깐해서 독소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은 철저하게 막아냅니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죠. 문제는 이 가드가 좋은 약까지도 98% 이상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와, 그럼 약이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수십억 달러짜리 기술은 단순히 뇌세포에 작용하는 약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깐깐한 가드를 통과할 수 있는 VIP 출입증을 가진 약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와, 뇌에 가드라니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런 최첨단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아졌어요.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간단한 실천법들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느린 호흡 명상에 대한 연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연구는 명상이 좋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떻게가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분당 6회 정도의 의도적으로 느린 호흡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 수치를 낮춘다는 걸 증명해냈으니까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는 건 정말 희망적이네요. 동시에 좋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치매에 관해서는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으니까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SNS에서 한참 돌았던 머리가 크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이야기요. 그거요. 저도 봤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사례죠. 저희가 팩트체크 기사를 찾아봤는데 결론은 해프닝에 가깝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국의 한 타브로이드 신문, 그러니까 좀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국내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부풀려진 거래요. 네, 헤드라인이 과학을 한참 앞서간 경우죠. 원본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낮은 교육 수준과 작은 머리둘레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성이 아주 약간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머리 크기 하나만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네, 전혀요. 특히 건강 정보는 자극적인 제목보다 출처와 맥락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학적 발전과 함께 돌봄의 풍경 자체도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 변화가 아주 역동적이죠. 더 이상 도시 외곽의 요양시설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했더라고요. 그렇죠. 기술을 활용한 시도부터 볼까요? 제주도에서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서적 만족도는 아주 높았지만 아, 근데 한계도 있었죠. 네,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아주 혁신적인 오프라인 모델도 등장했어요. 케어링이라는 스타트업은 광주 도심 한복단에 있는 호텔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주간보호센터를 열었더라고요. 아,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피부관리, 요가, 스마트 재활 같은 기존 요양시설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대라고요. 바로 여기서 돌봄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케어링 같은 곳은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창의적으로 재활용해서 높은 수준의 활동적인 돌봄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시도죠.
접근성과 가성비를 잡으려는 모델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VL 웨스트 같은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년의 삶 자체를 하나의 럭셔리 서비스로 접근합니다. 아, 호텔급 컨시어즈가 있는 도시요? 네, 골프장 예약까지 해주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만을 위한 최고급 모델이죠. 와,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 두 모델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결국 이 모든 사례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일까요? 돌봄의 패러다임이 수동적인 보호와 관리에서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요. 개인의 필요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 키워드가 된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이나 돈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네요.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한 대화예요. 오늘 본 통계 중에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있었어요. 아, 연명치료 관련 통계 말씀이시죠? 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 가족의 88%, 거의 열의 9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대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경우는 24%, 4명 중 1명뿐이었습니다. 대화를 못한 이유가 더 가슴 아프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시기를 놓쳐서가 대부분이었어요. 와, 이 통계는 우리 사회가 품위 있는 죽음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와의 소통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통계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마음 상하실까 봐 혹은 괜히 불길한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이 대화를 미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침묵이 더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긴다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왜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따뜻한 관계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그 군인 부사관 이야기. 네. 새벽국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육군 부사관 이야기처럼요. 오종화 상사가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라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한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유니클로 부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바빠 봉사활동 기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본사 지시가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죠? 네, 우리 동네의 문제를 보고 직접 기획해서 시작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이라는 점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죠. 그리고 노년의 사회적 관계 맺기 방식 자체도 흥미롭게 변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는 기사요. 아, 네. 특히 일본 시니어 유튜버들의 조용한 일상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네, 한국의 박막내 할머니처럼 본인이 직접 엔터테이너가 되어 대중과 소통하는 유형과는 결이 좀 다르죠. 네, 그렇죠. 캐릭터가 확실하시죠. 근데 일본의 70대 수채화 작가 시바사키 할아버지나 평범한 80대 할머니의 소소한 식사 준비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채널들은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떤 인식이요? 노년의 삶이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록하고 공유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인식이요. 고령사회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뉴스들을 쭉 엮어보니 노년의 삶이라는 게 정말 여러 겹의 얼굴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다층적이죠. 부동산에 묶인 불안한 경제 현실부터 치매 정복을 꿈꾸는 최첨단 과학,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손길까지 정말 입체적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노년기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경제 활동과 기술 적응,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생 단계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시기. 네, 그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개인의 노후 준비, 미뤄왔던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의 역할까지 생각해볼 지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 돌봄 로봇이나 호텔급 시니어 레지던스처럼 점점 더 개인화되고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봤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한계나 사회적 안전망의 빈틈도 확인했죠. 네, 그랬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화되고 상품화된 노후 해결책이 많아질수록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이 결국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회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대화의 마지막 화두로 남겨두고 싶습니다.